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 기자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그 이유가 한국 취재 과정을 중국과 비교해 생방송 도중 폭로해버렸다고 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생방송 사고라며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기자는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린샤오입니다. 중국 CNC 방송국의 시사 전문 기자로 뉴스 앵커로도 활동하고 있죠. 베이징 출신으로 1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주변국의 정치와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통제와 억압이 있죠. 이것은 제가 얼마 전 생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이 약자들에게 냉혹한 사회라는 글이 자주 올라왔고 동료 기자들도 한국을 그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나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마지막 방송이 끝나고 국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린샤오, 다음 특집은 한국의 민낯을 파헤치는 거야. 요즘 한국을 띄우는 유튜브며 방송들이 너무 많아. 하지만 저 나라 실상은 다르잖아. 직접 가서 증거를 찾아와. 이런 지시를 받고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직접 방문한 적은 없었거든요. 모든 정보는 다른 매체나 소문에서 얻은 것뿐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 주장을 확실히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텅텅 비었겠죠.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출발 전날 후배 기자 장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배, 진짜 한국에 가시는 거예요? 요즘 중국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고 하던데. 걱정 마. 난 객관적인 관찰자로 갈 뿐이야. 그들의 민낯을 파헤칠 거니까. 장펑은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선배, 한국에 세뇌되지만 마세요. 우리 방송국은 비판적인 시각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잊었어? 10년 동안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린샤오야.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2주간의 한국 취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경제 강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려 합니다. 출발 전날 중국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많은 팔로워들이 응원과 함께 한국의 몰락을 제대로 보여주세요.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호텔을 잡고 취재 계획을 세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진실만 말해왔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을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그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을 꾸리며 생각했어요. 이번 취재로 내 경력에 큰 획을 그을 수 있겠어. 한국의 실상을 파헤치는 첫 중국 기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베이징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 취재로 인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모그가 자욱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 어두운 면모가 있을 거라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공항은 깨끗했고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직원이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환영합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관광입니다. 취재 목적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보도를 위해서는 정체를 감추는 것이 유리했으니까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깔끔했고 도로는 질서 있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깨끗한 표면 아래 분명 부패와 통제가 존재할 거라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기 전 현장을 살펴보는 것은 기자의 기본이니까요.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 약자들이 소외받는 현실, 자유가 억압되는 사례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잠시 쉬고 나서 첫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한국에서 2주 동안 머물며 다양한 장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취재 첫날은 서울 시내 중심가를 둘러보며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통제 시스템과 억압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서울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안내 표시도 중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어 이동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길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표면적인 모습에 속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시청 광장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적혀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경찰은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경찰은 왜 저 사람을 막지 않나요? 제가 근처에 있던 시민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1인 시위는 합법이에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대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니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시청 광장에서 조금 걸어가자 지하철 역사 입구에서 또 다른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모여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었죠. 지하철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이다. 그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주변에 있었지만 시위대를 막거나 해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시민들은 지나가며 그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제가 알던 한국인가요? 사회적 통제가 강하고 약자들의 목소리가 억압된다고 생각했던 그 한국이 맞나요? 시위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이신가요? 혹시 시위 취재 중이신가요? 네, 중국에서 온 관광객입니다. 이런 모습이 신기해서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체를 밝히면 자유로운 취재가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불편하시면 제가 다른 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싶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아무런 제지도 감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위 현장을 촬영했고 그 누구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본 것은 통제된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는 사회였습니다. 장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걸 봤어. 시청 앞에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어. 경찰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 그건 분명 연출된 거예요.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웠어. 내일은 지하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장애인 시설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장애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국도 비슷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역사 내부에는 점자블록이 선명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리프트도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는 휠체어 이용자, 흰 지팡이를 짚은 시각장애인 등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영무원이 친절하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중국엔 이런 배려 없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자 주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아무도 짜증을 내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죠. 영무원에게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물론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투자라고 봐요. 영무원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동할 권리. 이것이 한국 사회의 기본 가치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외곽 지역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장펑의 말처럼 관광지가 아닌 곳은 다를지도 모르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변두리의 한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에서도 놀랍게도 장애인 시설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동네를 걷다가 작은 시민단체 사무실을 발견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연대라는 단체였죠.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어서 오세요. 중국에서 오셨나요? 직원이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관광객인 척하며 이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아직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거든요. 직원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와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를 비판하며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활동이었죠. 한국 정부는 이런 활동을 허용하나요? 당연하죠. 저희는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예요. 가끔 시위도 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정책 제안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사회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장펑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 선배, 혹시 한국에 세뇌되신 건 아니에요? 장펑의 농담에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한국에 세뇌된 것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중국의 미디어가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일까? 취재 3일째, 저는 한국 방송국 KBS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CNC 방송국에서는 보도 내용에 대한 검열이 엄격했지만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KBS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방송국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관광객을 위한 방송국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투어 가이드는 친절하게 방송국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스튜디오, 편집실, 그리고 뉴스룸까지 다양한 공간을 둘러볼 수 있었죠. 특히 뉴스룸의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자들이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토론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합니다. 기자들은 어떤 주제든 취재할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요. 뉴스룸에서 기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중국 방송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죠. 투어가 끝나갈 무렵 한 젊은 기자가 우연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저도 중국 관련 기사를 종종 씁니다. 네, 관광차 왔습니다. 방송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방송국은 국영이지만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가끔 정부 비판적인 보도도 하죠. 그게 언론의 역할이니까요. 정부 비판적인 보도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물론 압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는 보장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선 언론이 권력 감시자가 아니라 시민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언론은 주로 당과 국가의 성과를 선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은 신선했습니다. 방송국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민들의 자유,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까지. 이것이 정말 한국의 진짜 모습일까요? 그때 장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어떻게 지내세요? 좋은 기사 자료 많이 모으셨어요? 응, 많이 봤어. 근데 장펑,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본 건 우리가 알던 한국과 달라. 어떻게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사회 곳곳에 있어. 언론도 생각보다 자유롭고. 전화 너머로 장펑의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선배, 요즘 선배 말투가 좀 이상해요. 진짜 한국에 물든 거 아니에요? 우리 방송국은 비판적인 시각의 보도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면 분명 CNC 방송국에서 원하는 내용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제 의무가 아닌가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잘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여성 안전 시스템에 관해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여성에게 불완전한 사회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관광객인 척하며 여성 안전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죠. 경찰서 로비에서 한 여성 경찰관이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여성들을 위한 안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기 안전 가이드북이 있어요. 중국어 버전도 있습니다. 그녀는 책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어로 된 안내서였습니다.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여성들이 위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 비상벨 위치, 24시간 핫라인 등 다양한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 안심귀가 서비스는 많은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늦은 밤에 혼자 귀가할 때 경찰이 동행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 알아보기 위해 저는 그날 저녁 직접 안심귀가 서비스를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늦게 강남역 근처에서 안심귀가 앱을 다운로드하고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관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안심귀가 서비스 요청하셨나요? 어디까지 모실까요? 저기 3블록 떨어진 호텔까지요. 경찰관은 친절하게 저를 호텔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저는 이 서비스에 대해 더 물어봤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가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늦은 밤에는 누구나 불안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서비스는 실제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성이 혼자 밤에 다녀도 안전하다고? 처음에는 이것이 감시의 다른 형태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보니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시민 보호 서비스였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장펑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오늘은 어떤 취재하셨어요? 여성 안전 시스템에 관해 알아봤어. 놀라운 건 이곳에서는 여성이 혼자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있더라. 그런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할 정도로 위험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 장펑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선배,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한국에 대한 선배의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시각은 분명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파헤치러 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긍정적인 면에 감동받고 있었으니까요. 걱정 마. 나는 그저 진실을 보고 있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취재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아직 더 많은 것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고 있는 것들이 정말 진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취재 5일째,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중국에서 들은 바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극도로 경쟁적이고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발달장애 아동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불쑥 찾아갔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죠. 센터 입구에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취재 기자임을 밝혀야 할지 아니면 그냥 관심 있는 외국인으로 들어가야 할지. 결국 솔직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한국의 특수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 잠시 둘러봐도 될까요? 예상과 달리 센터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음악 수업이 진행 중인데 관람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저를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각자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고 교사들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발달장애가 있어요. 하지만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교실 한쪽에서는 피아노를 치는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서툴렀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도 장애가 있나요? 네, 자폐증이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피아노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 소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어요? 제 연주 어땠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잘했어요. 소녀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한국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미소와 행복감 속에서 진정한 포용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은 이 사회에서 외롭지 않아 보이는 걸까요? 센터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었고 민간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모든 아이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나오는 길에 한 아이가 그린 그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풍경화였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희망과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인가요? 경쟁적이고 냉혹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회가 이렇게 약자를 품어안고 있다니요. 장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특수교육센터를 방문했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어떤 점이 놀라우셨어요? 장애 아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우리가 알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 장펑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선배, 정말로 괜찮으신가요? 우리 방송국은 부드러운 기사 안 받아요. 지금 돌아오시는 게 어떨까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취재 일주일째, 저는 한국의 노인 복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과연 그런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 북부의 한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전 연락 없이 갔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려면 불시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지센터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다양한 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분들, 그림을 그리는 분들, 체조를 하는 분들까지 다양했죠. 센터 관계자에게 기자임을 밝히고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동의하며 센터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이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인이신가요? 네, 중국에서 왔습니다. 취재차 방문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 중국. 제가 젊었을 때 중국 영화를 많이 봤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할머니가 이곳에서 컴퓨터를 배워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자들과 소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센터에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아 함께 식사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여러 노인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노인들을 잘 돌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답니다. 한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은 있겠죠? 물론이죠. 연금이 충분하지 않고 의료비도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센터가 있어서 외롭지 않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사회가 노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센터를 나와 근처 공원을 걷다가 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민의 자유, 약자에 대한 배려, 다양성의 존중. 이 모든 것이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장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의 반응이 뻔했지만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어. 여기도 정말 인상적이었어. 선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본사에서 선배 취재 방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면을 더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장펑, 난 그저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야. 기자로서 그게 내 역할 아닌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은 취재 일정 동안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방송국이 원하는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있는 진실을 그대로 전달해야 할까요? 취재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을 희생한다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과연 그런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환경단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강 보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활동가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요. 한 활동가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한국 정부는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맞추고 있나요? 활동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경제 논리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단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는 한강 살리기 프로젝트, 대기 오염 감소, 정책, 재활용 시스템 등 다양한 환경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강 정화 활동을 합니다. 참여해 보실래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고 그날 오후 한강변에서 진행된 정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함께 쓰레기를 줍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중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은 일을 해도 환경이 바뀔까요? 물론이죠. 모든 큰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니까요. 제 대답에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진정한 힘은 정부 정책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변화를 향한 의지에 있다는 것을요. 활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일이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2주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지난 2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시민의 자유, 약자에 대한 배려,
다양성의 존중, 환경에 대한 책임. 이 모든 것이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국 매체에서 보도하는 한국의 모습은 부분적인 진실이거나 때로는 완전한 왜곡이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방송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진실을 전할 것인가?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마지막으로 장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방송국에서 생방송 인터뷰가 있을 거야. 내가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야. 선배. 그러시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걱정 마. 이건 내 선택이야.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기자의 책임 아니겠어?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방송에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명한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생방송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CN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아 모든 시청자들에게 제가 본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 그리고 정직한 사회였습니다. 방송이 갑자기 광고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발언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뜨거운 논쟁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송국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말했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저는 독립 저널리스트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언제나 진실을 말할 것을 상기시키는 소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